여러분, 나사에서 우주선이 드디어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에 도달했다고 엄청나게 축하한 적이 있었죠. 온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공학의 승리라고,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공학 기술이 대단하다거나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축하 뒤에 숨어 있는 차갑고 소름 돋는 수학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껏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제가 완전히, 그것도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자, 솔직하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이 우주 탐험에 대해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SF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우주선이 별빛 속을 가로지릅니다. 선장이 앞을 보며 워프 엔진 가동이라고 한마디 하면 순식간에 다른 별개로 순간이동이죠. 아니면 영웅적인 우주 비행사가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몇 주 안에 다른 별에 착륙해서 외계 문명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런 장면들을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우리 뇌에는 어떤 믿음이 새겨졌을까요? 기술만 충분히 발전하면 우주는 인류가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라는 것,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좀 멀고 힘들겠지만 결국은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것. 흔히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바로 인류가 지금껏 만든 것 중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인 보이저 1호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가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1초에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인데 빛은 1초에 그 거리를 75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감도 오지 않으시죠? 그럴 겁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숫자를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1분이면 800만 킬로미터, 1시간이면 10억 8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하루면 약 259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거리를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인 보이저 1호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무려 48년입니다. 1977년에 발사해서 2012년쯤에야 그 거리에 도달했어요. 바로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빛이 하루에 가는 거리를 우리 최고의 우주선은 4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일광년이 아닙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일광년을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65일에 48년을 곱하면 됩니다. 500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만으로는 아직 실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인간의 뇌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진짜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때 인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농사는커녕 아직 짐승 가죽을 두르고 돌로 만든 도구를 들고 초원을 뛰어다니던 시절이에요. 빙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는 털북숭이 매머드들이 쿵쿵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죠. 문자도 없었고 바퀴도 없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도시가 세워지려면 아직도 만년을 더 기다려야 하던 시절입니다. 만약 그 시절 구석기 인류가 보이저 1호 수준의 우주선을 만들어 가장 가까운 별을 향해 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우주선이 지금 막 일광년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일광년이 아니라 4.2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석기 우주선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500년의 4를 곱하면 됩니다. 7만 4천 년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별까지 보이죠? 1호 속도로 날아가면 7만 4천 년이 걸립니다. 자, 이 숫자를 제대로 느끼게 해드리죠. 현생 인류, 즉 우리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처음 나타난 게 대략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입니다. 우리 종 전체의 역사가 많아야 30만 년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 편도 여행에 7만 4천 년이 걸린다는 건 우리 생물학적 종의 역사 중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통째로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여행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7만 4천 년 동안 작동하는 엔진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7만
4천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전자회로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우주에서 금속은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 노출되고 진공 상태에서는 금속끼리 서로 들러붙는 냉간 용접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보이저 1호는 이미 출발한 지 50년이 됐는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7만 4천 년을 더 날아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선 안에 사람을 태우면 어떨까요? 어차피 로봇이 7만 년을 못 버티는 거라면 사람들이 직접 타고 가는 거죠. 여러 세대가 이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임무를 물려주는 이른바 세대 우주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긍정적인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종이 위에 적어 놓으면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불굴의 인류 정신을 담은 서사시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회라는 시스템이 목적 없이, 아무런 외부 압력 없이,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7만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가요. 이 전제는 어떨까요? 역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이 넓은 지구에서도 모든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의 제국이 500년을 넘기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불과 0년만 지나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려요. 한국어도 조선 초기 기록을 전공자 없이 읽는 건 어렵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문명이 솟아올랐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금속 상자 안에 갇힌 사람들이 7만 년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세대만 지나도 원래 왜 이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그 임무의 이유가 까맣게 잊혀질 겁니다. 증손자의 증손자 세대쯤 되면 지구라는 게 뭔지조차 모를 거예요. 그들에게 우주는 그저 차가운 금속 복도가 전부일 테고 우주선 밖은 나가면 즉사하는 신화 속 공간이 되겠죠. 1만 년이 지나면 우주선 안의 언어는 지구의 어떤 언어와도 완전히 달라진 외계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2만 년이 지나면 좁은 공간에서의 유전자 근친 교배로 인해 돌연변이가 누적되면서 생물학적으로 지금의 인간과는 다른 아종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5만 년쯤 지나면 제한된 자원을 두고 내전이 벌어져서 생명 유지 장치를 박살내거나 서로를 다 죽이고 끝났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세대 우주선은 탐험을 위한 배가 아닙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돌아올 수도 없는 어둠 속으로 던져진 사회적 악몽의 금속통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비관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준 사회학적 사실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반론하실 겁니다. 보이저 1호는 70년대 기술이잖아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훨씬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핵융합 엔진, 반물질 엔진, 레이저 추진 방식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느냐고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상상을 해봅시다. 아예 말도 안 되게 무책임한 수준의 낙관론으로요. 앞으로 한 세기 안에 인류가 기적 같은 기술 혁명을 이루어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빛의 10%라면 시속으로 약 1억 800만 킬로미터예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주 공간을 날아가다 아주 작은 먼지 한 알에 부딪혀도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우주선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 정도 속도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마법의 에너지 방어막을 개발해서 해결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빛의 10%로 날아가면 1광년을 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광년이니까 42년이 걸리는군요. 편도로 42년. 아까 7만 4천 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봐야 합니다. 출발해서 속도를 높이는 시간, 도착해서 속도를 줄이는 시간, 현지를 탐사하는 시간,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해도 90년에서 100년짜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20살의 젊고 건강한 우주인이 지구를 떠납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사람, 모든 풍경과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고
40년 동안 좁고 어두운 금속통 안에 갇혀 지냅니다. 환갑이 된 60세에 마침내 별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창문 밖으로 외계 행성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우주선 안에서 버티다가 결국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늙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게 우주에서, 진짜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고 흥미롭게 보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 가고 싶다면요. 거기는 4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10% 속도로도 편도 400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세대 우주선 문제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엔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와 우주적 거리 사이의 깊은 불일치 문제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아직 진짜 기묘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보이저 1호가 2012년에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태양계를 벗어난 걸까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의 흐름, 즉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력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오르트 구름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우리 태양계를 거대한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수십억 개의 해성과 얼음덩어리들의 구름이에요.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펼쳐져 있느냐, 거의 일광년 거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태양의 중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 즉 태양의 진짜 영토가 거의 일광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저 1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약 300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데는 앞으로 무려 3만 년이 더 걸려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보이저 1호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태양의 앞마당을 맴도는 겁니다. 태양계 집의 문을 열고 나가려면 아직 3만 년이 필요하고 그 집 앞 골목을 벗어나 진짜 이웃별에 닿으려면 7만 4천 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광대한 우주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수천, 수백만의 다른 문명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의 별 주변에 갇혀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우주의 별이 이렇게 많고 그중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도 무수히 많다면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 질문 안에 숨어 있는 잘못된 전제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고요.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엉터리 전제 조건들이 숨어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페르미 역설에 숨어 있는 전제는 뭘까요?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별과 별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 우리보다 100만 년 앞선 문명이 있다면 이미 은하계 전체를 돌아다니며 흔적을 남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리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주의 수백만 문명들이 전부 우리처럼 자신의 별 주변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광속이라는 절대적 벽은 넘을 수 없고 설령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낸다 해도 인간의 수명과 기계의 수명 앞에서 결국 좌절한다면 우주의 모든 문명은 아주 넓고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켜진 촛불과 같은 겁니다. 아주 멀리서 다른 촛불의 빛을 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온기에 가까이 갈 수는 없는, 이건 우주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법칙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나사의 축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좁은 태양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물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지구, 이 태양계라는 작은 섬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최고의 기술을 모두 쏟아붓고
50년을 날아가서 겨우 비타루치 거리를 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공간에 깊이 박혀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지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요. 지구가 망가지면 화성에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조금 파괴해도 괜찮다고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의 수학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별까지 7만 4천 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은 40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단 하나의 공간에 물리 법칙에 의해 영원히 묶여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주는 우리의 외로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미워해서 못 가게 막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가 절대 넘을 수 없도록 설정된 게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우주선을 부식시키는 건 우주가 악당이라서가 아니에요. 우주는 그저 우리에게 완벽하게 무관심할 뿐입니다. 이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우리 없이도 묵묵히 돌아가던 거대하고 차갑고 고요한 기계예요. 인류가 먼 훗날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파인만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식이냐고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알아가려는 자세, 그리고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경이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게 파인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릴 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넓은 우주가 우리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 거라고 굳게 믿던 어린아이가 살아있잖아요. 세 개의 태양이 지는 외계 행성의 장엄한 노을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꿈,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본능, 그건 우리 DNA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아름다운 충동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이 우리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주적 규모의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하러 와줄 마법 같은 워프 엔진도 없고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행성이 대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 이 지구에 맞춰 진화했고 결국 이 지구에서 생을 마감할 운명입니다. 그 사실이 슬프다면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 138억 년의 우주 역사 끝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입니다. 온도가 딱 맞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자기장이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계절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행성이 우주에 얼마나 드물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이 행운 같은 일이에요. 보이저 1호는 앞으로도 고독하게 우주를 날아갈 겁니다. 4만 년 후에는 우주적 스케일에서 다른 별을 비교적 가까이 스쳐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우주선을 만든 문명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의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겠죠. 보이저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결국 보이저 1호는 텅 빈 빛의 섬들 사이 끔찍한 침묵 속을 영원히 떠도는 황금 디스크를 품은 채 아주 작고 쓸쓸한 금속 덩어리가 되어 우주를 떠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준 이 지구는 그 어떤 별과 비교해도 유일하고 소중한 섬으로 자전을 계속하겠죠. 오늘 밤 다시 한번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신다면 그 별들을 언젠가 정복해야 할 목적지로 보지 마세요. 그 별들은 우리가 절대 손에 닿을 수 없는 아득하게 높은 성당 천장에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라고 생각하십시오. 벽화는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영감을 주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경외감을 느끼면서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장소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일광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보이저 1호의 축하 뉴스에서 시작해서 7만 4천 년이라는 숫자를, 세대 우주선의 사회적 악몽을, 오르트 구름이라는 진짜 태양계의 경계를, 그리고 페르미 역설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에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이유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